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확 바뀐 퇴근길 라이브의 첫 번째 순서의 진행자는 저 김프로입니다. 아침 라이브를 5년 만에 제가 이제 하차를 하고 퇴근길에 여러분 함께 합니다. 물론 매일은 할 수가 없고요. 김프로, 이프로, 정프로가 돌아가면서 또 가끔은 권프로도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기획의 취지는 너무 시간에 막 촉박해서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너무 급히 끝내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퇴근길 라이브에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인사이트 있는 분을 모셔서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5,3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10,000명이 꼭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침 라이브를 파하고까지 여기에 온 김프로의 작은 소망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데, 그럴 만한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화 교수님을 정말 오랜만에 모셔서 정말 파열음을 내고 있는 중국 경제 이 이상 기류 원인은 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말 깊이 있고 현장감 있는 토론을 제가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모시죠. 안유화 교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몇 년 만이에요 이게? 네, 무슨 몇 년 만이에요. 몇 개월 만이지. 그런가? 몇 개월 만. 하여튼데 오랜만에 옛날에 만났던 그 빈도수에 비하면 너무 옛날에는 초창기는 오랜만에.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거의 뭐 워낙에 제 공헌도 좀 있죠. 안 교수님 워낙 또 네. 이런저런 일 바쁘시고 네. 또 책도 집필하시나 그런 것 네. 같은데 중국 얘기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문제에서 헝다이에서 비구이안도 청산심리 반대. 청산심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도예요? 그러니까 헝다하고 홍콩이 다 그러니까 사전 심리가 있어요. 예. 이게 사전 심리라는 게 뭐냐면 예. 완전 명령하기 전에 채권자들 모여놓고 예. 대충 뭐 이제 이 정도 이해관계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청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하는 사전 조율 그걸 단계를 몇 번 거칩니다. 네. 헝다는 이제 몇 번 거치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완전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거고 헝다 이제 비고엔도 이제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예. 이거 중국 정부가 다 계획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일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이게 어떻게 계획하에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1등 업체가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큰 위기의 전주곡이야. 네. 이렇게 어떤 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사실 이쪽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관련 뭐 분들도 많이 아시고 또 관련 토론도 세미나나 토론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매번 느끼는 건데 가장 황당한 저 느낌에 황당한 게 뭐냐면 중국은 일당 독재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맘대로 할 수 있다. 예. 뭐 특히 시진핑 지도부에 와서는 거의 다 뭐 그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시진핑하고 가까운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음만 먹으면 뭐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나 이런 토론의 론지가 제가 듣기에는 가장 황당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죠. 당연하죠. 네. 저렇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뭐 네. 저렇게 지금 저런 부양책이나 뭐 저런 거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 헝다라든지 이 지금 비고의 이런 문제는 제가 제 책 더 플로어에서 전문 분석했지만 네. 사실은 여러 문제들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일단은 바뀐 게 있고 거시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네. 중국이 과거에는 생산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세계 생산 공장 역할. 예. 그래서 수출 주도형으로 쭉 오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 앞에서 막힌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중국 경제가 사실 그동안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중심으로 계속 성장해 오다가 정부 주도적. 예, 정부 주도적으로 오다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생산 요소 투입성 한계 때문에 성장률을 못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수출이 잘 될 때는
이게 수출이 잘 되니까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계속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확장하면서 토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또 공장이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도 다운사이드고 글로벌 수요도 줄어들고 플러스 미중 견제 때문에 중국 수출에 대한 또 견제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수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 제조업 투자 수요가 설비 투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갈 수 있는 이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중국은 그 전에 10년 동안 앞으로 10년이 필요한 부동산을 이미 다 졌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표현하면 미래 10년 이미 다 땡겨 썼어요. 부동산 필요. 그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가구당 평균 가구 분배 수를 보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1점 거의 1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구당 이미 집 한 채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한 1.5 정도 나와요. 우리가 평균당 계산해 보면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집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예. 우리가 평균을 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 예. 이미 어떤 도시는 공급광이고 일선 도시는 부족할 수 모르지만 대부분 도시는 과잉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수요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르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과거 고속 성장 단계에서 투자 설비, 기업 투자 확대를 인프라 투자 확대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짓기만 하면 돈 벌고 분양이 되고 또 거기서 벌어들인 유동성으로 또 토지를 확보해서 또 짓고 이게 계속 위민하는 게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공과 시행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게 지금 다운사이드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지금 망해가냐면 3, 4선 도시에서 위주로 했던 기업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를 근데 들어서 3, 4선이라면 중국의 어떤 도시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선 도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상해, 베이징. 예, 상해, 베이징, 심천, 광주, 예. 중경 요 5개가 딱 정해져 있고 예. 나머지는 2선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각 성별로 수도 있잖아요. 네. 각 성별로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저런 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네. 청도 이런 데. 그런 데는 그 2선 도시 지금 2선 도시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아니에요. 한 2.5 되는군요. 예, 원래는. 근데 경제가 산동성 가장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도 예. 굉장히 규모가 크면은 또 이선 도시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선 도시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한국 말하면 예. 도정부가 있는 그 도시라고 보면 돼요. 네. 나머지는 3선 도시, 4선 도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지급시라고 해요. 네. 이집스. 그러니까 그게 3, 4선 도시인데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우리가 말하는 뭐 유령 부동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예. 없이 짓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도시들이 3, 4선 도시 대부분 돼 있는데 예. 비그웨 같은 기업들이 수익 모델이 예. 대부분 이런 3, 4선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을 공급해가지고 싸게 빨리 분양해서 거기 들어 행거 흐름을 또 싼 3, 4도 이렇게 확대해 와서 오던 기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유동성 위기에 부닥친 거고 또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그 세계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경제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예. 대출하지 말라, 그리고 순자본 비율이 100% 이내야 된다 이런 레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하고 맞물리면서 사실 부동산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비거외는 사실 순수하게 부채율을 보면은 아주 높은 기업은 아닌데 지금 유동성 네.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데까지 얼만큼 전이 될 거냐. 실물 경제든 금융 시장이든.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고 네. 또 작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낙제 점수를 받는 중국 증시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런 대로 전이는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 파국, 네. 위기 예.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제가 사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 혹시 뭐 제가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이게 시간 많아요. 예, 사실 본질을 말씀드려야 논리를 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나중에 책 보시고요. 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쉽게 짧은 시간에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 드려야 되니까 예. 제가 좀 일본 경제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게 쉬울 거예요. 예, 예. 예, 그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준으로. 예, 예. 그래서
일본이 근데 놀라운 점은 예. 중국이 지금 가는 길이 일본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또 분명히 다른 점도 있어요. 예. 이거 말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 같은 점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잃어버린 사실 20년, 30년이 시작된 계기가 잘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렇죠. 85년이 플라자 합의 맞습니다. 때문에 엔고가 사실 85년부터 엔고가 91년까지 46.3% 절상이 돼요. 3년 예. 동안. 절상이 한 3년 동안 46.3% 절상된 거예요. 엔화 강세. 예, 엔화 강세. 이러니까 경제 성장, 일본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85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에 GDP 성장률이 6.8%에서 2.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게 너무 큰 하락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떨어진 배후 중에 하나가 엔고라는 게 엔화의 가치가 절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 내 수출 가격이 46.3%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수출할 때 경쟁력을 팍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가 일본 경제였는데 이게 엔진이 꺼져버리면서 이게 사실상 GDP가 확 떨어집니다. 2.3%까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놀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취하냐면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해요. 예. 금리 인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딱 들어가면 제일 빨리 변동하는 게 자산 가격이거든요. 역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동산 사기만 하면은 그렇죠. 그냥 성공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고거 행진하다가 일본 정부가 딱 봤더니 이게 지금부터 스토리가 중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딱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일본 정부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92년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꺼지기 시작한 예, 거죠. 거기서부터 금리가 딱 올라가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자산 담보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부동산이 10억이다 하면은 보통 은행은 50%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 그럼 5억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 떨어질 때는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대출을 10억에 5억 받고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딱 떨어지니까 5억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5억을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5억 아래로 떨어지니까 내가 대출금을 남다 보면 내 지분은 지금 이미 다 날아나 버리고 그렇겠죠. 은행도 5억을 대출해줬는데 이미 부실화가 된 거예요. 회수 못하죠. 예, 회수 못하게 된 예. 거죠. 근데 일본이 92년부터 이런 일이 쫙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긴축통화정책 딱 피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쫙 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담보 가치가 거꾸로 가는 거죠. 아까는 예. 올라갈수록 많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예.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원래 떨어지면서 적어지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출을 또 더 안 해주니까 예. 이게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자산 가격이.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은 부실 채권이 막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 그래서 부실 채권이 막 누적이 시작하는데 경제가 너무 큰 충격이 오니까 일본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해요. 예. 92년부터 95년 사이에 돈을 65.5조 엔을 풉니다. 그러니까 예. 대량의 돈을 푼 거죠. 어떻게 하나 이게 경제를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문제는 운도 없어요. 일본은 97년, 98년에 우리가 한국 포함해서 외환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아시아 지역이죠. 완전히 샥이 와버리면서 일본이 한 번 더 거기서 또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65조를 딱 풀었는데 금융 외환위기가 빡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샥이 오다 보니까 같이 여기서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같이 그렇죠. 꼬꾸라지는 게 사실은 99년까지였죠. 근데 네. 또 운이 없는 게 그때 IT 버블이 또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1년에 또 IT 버블이 터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또 거기서 또 경제가 무너져, 전 세계가 IT 버블이 무너지면서 예. 또 경제가 시작이 오니까 일본은 한창 수출 주도이기 항상 같이 무너져요. 이게 또 예. 무너진 거죠. 예. 그래서 2001년에 같이 무너지고 그나마 숨을 좀 쉬기가 오는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이즈미 내각이 예. 늘어집니다. 근데 고이즈미 내각이
자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이 더 컸어요. 그때 중국도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2008년까지 고속으로 10% 이상으로 그렇죠. 성장하는데 예. 일본이 그 주변 국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경제 고속 성장에 힘입어서 일본이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게 예. 2003년부터 2007년까지예요. 그래서 좀 숨을 내쉬고 그때 고이즈미 내각이 한 개혁이 뭐냐면 시장화 개혁이에요. 공공 이 기업들을 다 민영화 시켰죠. 네. 그래서 민영화 작업을 확대하고 민영 자본이 이런 공공 사업에 들어오게 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엄청나게 계획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2003년부터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후에 아베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온 후쿠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 하냐면 이념 정치를 합니다. 극우로 가죠. 예, 극우로 가면서 이념 정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고이즈미만 하더라도 북한 두고 뭐 이렇게 개방하고 좀 이렇게 그랬죠. 예, 유화적인. 예, 굉장히 오픈되고 개방하고 이런 한국에서도 스타일이었죠. 비교적 인기가 있는 총리였어요. 예, 근데 아베부터 시작해서 완전 극우로 가면서 예. 폐쇄적이고 하면서 사실 개혁의 드라이브를 멈춰버린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08년 이후에는 금융위기 빡 터지면서 전 세계가 또 다 다운이 됐고 일본은 어떻게 하나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미 이게 또 운이 없는 게 2011년에 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났잖아요. 거기서 돈을 엄청 써버리니까 저 재정 부채가 엄청 쌓입니다. 그래서 200% 넘어요. GDP 200%. 예. 그러니까 이게 부채율이 너무 높으니까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또 신용 등급을 내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사실은 대지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돈은 엄청 풀었는데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로 표시되잖아요. 계속 다운사이드 왔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데. 예,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부터 중국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게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이 똑같습니다. 주로 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 은행이 중개 기능을 잃어버려요. 예. 지금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앞에서 말한 그 몇 개의 위기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부실 자산에 대한 적시적인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하나 주면 일본이 부실 채권 규모가 1996년에 약 42조 엔이었어요. 96년에 42조 엔에 달해서 이 일본 정부가 계속 이거 아까 고이즈미 내각에서 특히 그랬어요. 재정 건전성 강화하면서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2012년 그러니까 11년이 지났잖아요. 2012년까지 42조 엔이 부채가 사실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조까지 떨어지는데 1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시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죽는 애들은 죽여버리고 처리를 해줘서 그 돈이 유동성이 확 나와서 다른 미래산업 쪽에 가버려야 되는데 좀비를 양산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부실자산을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미룬 거죠. 이유는 은행들이 망하는 거죠. 이걸 부도나는 기업들을 그대로 부도나게 해버리면 은행이 바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중개기능이 약화되면서 기업이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을 일단 잘 안 해주고 은행이 힘드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돈 풀어도 될수록이면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또 부실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투자 수요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비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또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엔코는 지속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또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부실 채권은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이런 겁니다. 부실 채권이 누적이 됐는데 두 개가 누적이 돼. 한 지방정부 채무가 누적이 됐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누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준율 인하하고 뭐 지금 이번에 5년짜리 또 대출 지준 금리를 또 내리고 이러면서 돈을 어떻게 하나 풀어서 시장에 돈이 들어가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은행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 은행이 돈을 위해서 풀면 은행이 바로바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은행의 실제 담당자들은 그런 거를 별로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게 실제 부실화되면 책임은 개인한테 오니까. 두 번째, 기업들이 또 대출을 해준대서 대출을 해가냐.
또 투자 의욕이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 보여야 대출에 그렇겠죠. 가는데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봤더니 또 기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투자 의욕도 감소하고 거기다가 또 돈 예. 많이 벌면 또 찍히는 분위기잖아요. 공동부인이 뭐래가지고. 그건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야 찍히니까 일단 그 어쨌든.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 그러니까 또 네. 이 기업들이 투자 의욕 감소하니까 사람도 적게 쓰고 예. 그러면 실업률도 높아져 가고 또 월급도 깎이고 이러니까 또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면 경제가 또 다운되니까 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물가도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경제가 지금까지 계속 온 건데 자,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엔고라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타격이 뭐였냐면 일본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저하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때 당시에 수출 주도 산업이 뭐였냐면 전자 산업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든가 전자가 그렇죠. 일본이 그때 당시에 세계 80년대는 일본이 세계를 거의 아유 도요타, 혼다, 예. 닛산의 걔네들이 소니의 다 파나소닉에 그렇죠. 걔네들 다 세계를 거의 지배할 히다치에, 정도. 예. 예. 근데 엔고가 딱 발생하면서 일본 이런 주요 제조 기업의 이게 단가가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세지니까 외국 그렇죠. 사람들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한국한테 밀리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일단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일본 국민들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 국민들이 고령화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중국도 거의 고령화. 네, 이제는 중국은 인구가 절대 감소가 작년부터 준다면서요. 시작이 됐고 인구가 죽는 사람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평균 연령이 40세 넘어 42세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됐고 예. 그러면 이게 고령화에 가버리면 일단은 소비가 꺾여요. 소비가 꺾이고 부동산 수요나 이런 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동안 집을 너무 지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자본 스톡이 너무 많은 거죠. 유동화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집을 이미 너무 많이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소화되기 전에는 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잖아요. 더 수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외국인이 가서 사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당시에 그랬어요. 자본 스톡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 수요도 없고 고령화 때문에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엔고 때문에 주도 수출 기업들이 생산 경쟁력이 확 떨어지면서 예. 사실은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 말한 부동산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98년 부동산 개방해서 3차례 고속 이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땀아들이 그 부동산만 사면 성공 스토리가 계속 2018년까지 있었어요. 집만 사면 분양만 받으면 성공한다. 근데 2018년에 강력한 부동산 조성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풀이 확 끊어졌는데 문제는 아까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운이 없다고 한 것처럼 중국은 또 코로나가 왔어요. 완전 봉쇄. 예, 완전 봉쇄에 재정 부담을 엄청 키웠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엄청 타격을 줬고 그러면서 또 이 봉쇄 정책 어느 어떤 처치나 정책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고 이게 겹친 거죠. 이게 겹치니까 경제가 너무 다운사이드로 빨리 나빠지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는 안 되겠네 해서 부동산을 다시 살리려고 2021년 12월부터 스무스하게 푸는 정책으로 가요. 네. 사실은. 예. 2022년, 작년 24년까지 한확실에 풀면서 확 푼 건 아니고 한확실에 풀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지준율 작동하지. 예, 옛날 같으면 지준율만 인하여도 예. 정책이 한다라는 말만 해도 부동산이 확 돌아섰어요. 예. 근데 이번 이런 앞에 이런 흐름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금 네. 타격받은 거는 앞에서 일본 경제처럼 기업들은 투자 의욕이 감소했고 그냥 기대가 꺾였다라는 거고 개인들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소비도 지금 소득이 줄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끊이면서 지금 이게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 기대, 투자 기대가 다 지금 다운사이드. 근데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일본하고 중국이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부동산은 꺾어졌는데 아까
주요 메인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계속 갖고 갔어요. 네. 아까 예를 들면 장비 산업, 예를 들면 소재 산업 부품.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엔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하고 계속 반도체 전쟁, 뭐 무역 전쟁, 미국하고 둘이 싸우면서 오히려 더 세분화가고 체질이 개선됐고. 예, 그쪽에 더 집중했죠. 부동산은 무너졌지만 그래서 해외 수요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외에 투자했던 것들이 예. 지금 현재 일본은 뭘로 먹고 사냐면 그 잘 나갈 때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에 나온 배당으로 먹고 살아요. 이자나. 예. 그래서 일본의 그 무역 그 경상 수지 보면은 일본은 서비스 수지가 그러니까 배당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본 수지가 다 플러스예요. 무역 수지는 조금하고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성장이 저렇게 다운 계속 전체돼도 왜 먹고 사냐?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배당의 그렇죠. 형태로 그 돈을 예. 벌어들여서 지금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국 경제를 이 흐름에 맞춰서 한번 전망해 보면 중국 경제는 앞에 부동산 형태는 일본하고 똑같이 지금 연출이 됐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정책 처방까지도 같아요. 아까 말했죠. 일본이 적시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바로바로 처리해서 정산을 해버렸으면 네. 그 부동산에 이렇게 묶여있던 돈들이 파산하면 그 돈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 손실이겠지만 자산 처리하고 이건 다 돈이니까 그 돈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산업에 갚버리면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일본이 놓친 게 두 개입니다. 시대적 흐름. 하나는 아까 IT 버블에서 있잖아요. 그때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경제가 샥이 오면서 일본이 그 돈들이 못 나오면서 투자가 안 됐군요. IT 기회를 잃었어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저 대단한 일본이 자기 플랫폼이 없어요. 한국이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지도를 그리면 있잖아요. 순수 메타버스라 표현을 또 헷갈려 하니까 그냥 온라인 세상에서 세계 지도를 그리면 있잖아요. 일본은 한국이에요. 네이버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구글, 라인, 네이버, 라인. 야후 이런 네. 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본이 자기 플랫폼이 없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나라가. 그게 그 인터넷 성장의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왔냐? 이런 기업이 핵심을 안 했다. 기업들이 핵심을 안 해서 이쪽으로 안 온 거거든요. 한번 여기서 놓쳤고. 그래서 원래 그때 IT 인터넷 이 시대의 흐름을 잡았으면 또 한 번의 성장이 있었을 수도 모르는데 예. 그때 그걸 놓쳤죠. 왜? 너무 천천히 부채 처리하고 경착륙이 무서우니까 하다가 돈이 그쪽으로 갈 시간을 잃은 거죠. 두 번째 놓친 거는 아까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예. 일본 경제가 또 엄청난 차고 받았잖아요. 그때 또 뭘 시대적 흐름을 놓쳤냐면 그 모바일 인터넷. 그때 중국이 팍 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중국이 화웨이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렇죠. 잡은 게 모바일 인터넷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테이킹하면서 대표적으로 성장한 게 알리바바, 위챗 이런 기업들이고 또 미국에 2014년에 세계 최대 IPO를 하면서 또 발판해서 세계적 기업이 돼버린 그렇죠. 건데 텐센트도 마찬가지. 일본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쭉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이름 될 만한 일본 기업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돈들이 전통 산업에서 성장이 이미 다 된 이 산업에서 돈이 이쪽으로 시대적 흐름 쪽에 가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부동산 경제를 네. 일본처럼 이렇게 부실 자산 처리가 늦어지면 네. 어떤 문제가 있냐? 네. 지금 시대적 흐름은 뭐냐면 4차 산업이에요. 네. 4차 산업, AI라든지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미래 이런 쪽인데 다행인 거는 원래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원래는 중국이 다행히 이 미래 흐름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4차 산업 쪽에서 미국보다 기회를 더 빨리 잡아서 오히려 배터리라든가 AI 쪽이라든가 원래는 이런 쪽에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 중국이 더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화웨이 5G를 완전히 선도했잖아요. 그렇죠. 5G는 그냥 화웨이가 완전 독점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래 딱 치고 나갔는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를 나가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GDP가 성장하려면 세계 엔진이잖아요. 투자, 소비, 수출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소비는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비 주도형으로 가사화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소비 주도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높은 월급을 받아야만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예.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 생산 공장이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장, 노동 밀집형 산업에서 세계 제조 생태계를 다 장악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월급이 고월급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는 노동 밀집형 산업은 이제는 놓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서 자본주의 중국 학적이네. 사람들이 고부가 산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월급을 높여서 소비 주동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름이 중국제조 2025, 뭐 예. 2018년 그렇죠. 양회에서 나온 게 예.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내내 우리 밥그릇을 뺏어 못해 아. 이렇게 한 거죠. 예. 첫 번째. 그러니까 후에 중국제조 2025란 표현을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견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딱 봤더니 그동안 노동 밀집형 산업이 포함해서 제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만들면서 중국 경제가 엄청 잘 가고 세계 지투까지는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뭘 한계를 느껴요. 뭘 느끼냐면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벌어봤자 미국이 비행기 하나 수출하면 외환보유액을 다 벌어들인 돈이 다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딱 느낀 거예요.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노동으로 벌면 영원히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게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이고 그렇죠. 시진핑 지도부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식 표현으로는 질적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조정하는 건데 미국이 2018년부터 대대적인 견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엄청난 중국 기술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 네. 거래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 주도형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로 딱 전환할 때 미국이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 이제는 소비 주도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나마 다행히 있거든요. 이미 소비 주도형으로 간 다음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이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된 내수도 건데 얼만큼 받쳐주고. 받쳐주는 예. 거죠.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내수가 받쳐줄 수 있는 국가인데 문제는 그 문턱까지는 왔어요. 지금 1인당 GDP가 12,000달러, 13,000달러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중진국을 넘어서서 이제 선진국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주동으로 갈 만한 그 입구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고부가 산업이 주도 산업 대표 선수가 돼야 되는데 딱 때려버린 거예요. 내내 계속 그걸로 먹고 살아. 계속 신 만들고 모자 만들고 살아. 왜 우리가 먹고 사는 중국에서 비행기도 직접 하겠다잖아요. 네.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국산 비행기를. 이제 미국 거 안 사오고. 왜냐면 한번 사와버리면 1년 번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왜 우리 밥그릇을 내려와서 이를 뺏으려고 하는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 경제, 그다음 수출. 수출은 또 이제는 또 공급망. 지금 전 세계 공급망 경쟁하잖아요. 이제는 아메리칸 퍼스트. 이제 다 자국 내에 그렇죠. 반도체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바이든 거예요. 정부가 더 해요. 더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망도 이제는 옛날에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갔는데 예. 이제는 중국 제조하면 우리 안 사. 예. 이제는 우리들로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수출도 이제 중국 물건 안 사. 그러니까 수출도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그게 남은 게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투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중국이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버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왜냐면 중국이 인구가 14억이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직 중국 기업들 자본가들을 보기에 지금 이렇게 R&D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소화하기에는 중국 시장이 아직 작다라는 거죠. 그걸 사실은 어마어마한 R&D 투자하면서 소화하려면 중국은 아직도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막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안 막으면 중국이
정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네. 그때 막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는 중국은 사실 전기 자동차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게 다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막 해외 시장을 본격 점령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일본하고 다른 거예요. 일본은 이미 해외 시장 다 점령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해외 시장을 이제 점령하려고 막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운 나라. 예, 막 나가는데 중국이 딱 지금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네. 아니, 미국이 지금 중국을 딱 못 그렇죠. 나가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구구조절 설명드렸는데 일본하고 다시 종합해드리면 일본하고 비슷한 거는 부동산 경제의 발생 이 배경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비슷하다.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막 옛날에 한국 외화위기처럼 막 샥은 안 왔지만 실제는 이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뭐 천천히 삶는 것처럼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이 금융 중개기관들이 안에서 지금 중개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그러면 가려면 이제 부동산 제가 옛날에 시멘트 GDP라고 했잖아요. 중국 GDP가 이제는 부동산 이런 경제에서 벗어나서 소비 주도형 경제를 가려면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고 고부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는 해외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걸로 구조 조정을 만들면서 가야 되고 네. 국내 국민들도 고부가 산업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높은 월급 벌어서 소비를 해주면서 두 개의 쌍끌이. 예, 쌍끌이로 이렇게 두 개의 그 예. 바퀴로 돌아가줘야 네. 되는데 이걸 미국이 기술 견제하고 또 수출 견제하고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오면 60% 관세를 때리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막혀버린 거죠. 네. 이게 일본은 이미 세계 시장을 다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산업 고부가가치 고부가가 산업에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예. 중국은 전환되려던 차에 차에 그렇게 딱 된 거죠. 지금 딱 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중국 정부도 그러면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이제부터 시진핑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이 이걸 극복하면 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주석이 되는 거고 꼭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면 네. 시진핑 집권 기간에 오히려 일본처럼 일본 성장률이 그때 1985년 그때 6.8에서 2.3 떨어진 다음에 계속 떨어져서 지금 뭐 0에서 0하고 1 사이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5.2거든요. 작년 말 그것도 뭐 디플레이션 돼서 실제 성장률로 그렇지 사실은 그 명목 성장률은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다 또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가 지금 가장 그래서 실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진퇴양난이죠. 아니 근데 저 네. 얼마에 한 번씩 중국 다니세요? 저는 지금 이번 주도 가요. 목요일에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뭐 아마 우리 저 한 7천 명 가까운 예. 그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팟빵이나 뭐 팟캐스트로 들으시니까 한 네. 만여 분 듣고 계실 텐데 네. 일본의 잃어버린 20, 30년하고 중국의 네. 비슷한 점 차이점은 네.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가보셔서 1선, 2선, 3선 다니면서 느끼는 체감, 과연 중국 국민들은 그거를 체감하고 왜냐하면 체감을 많이 하면 또 소비를 더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때요 지금? 그거는 있어요. 이게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예. 지금부터 말한 게 되게 중요한데 예. 본의 아니게 계속 중요하다 말을 계속 하게 됐네요. 아니, 굉장히 어쨌든, 중요해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확실하게 예. 예를 들면 축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중국의 물가가 왜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CPI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예, 근데 중국은 돼지고기가 예.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그렇죠. 차지하는데 돼지고기 축산업이 있잖아요. 예. 기업들이 정말 어려워요. 아. 이게 중국 사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돼지고기를 기본으로 소비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돼지고기 뭐 공급 과잉도 있었지만 예. 경제가 굉장히 샥이 오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지금 축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육가공 포함해서 이런 식품 산업 이런 기업들은 체감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고요. 예. 상장 기업이라도 지금 다 유동성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거 상장 기업들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장 기업 때 홈페이지 다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상장 기업들은 어떻게 버텼냐면 자기 주식을 파는 거예요. 대주주가 어떻게 하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줘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줬죠. 왜냐면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경제가 네. 갈 수도 있다 해서 처음에는 네. 그게 팔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요. 대주주가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당연하죠. 폭락하면 그다음부터는 어지간히 사다가 그다음부터 안 사요. 그럼 다시 폭락이 더 벌어져. 폭락오죠. 네. 그럼 이제는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아서 유동성 받쳐줄래도 못 받쳐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자기 대주주 주변을 갖다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해서 유동성 하던 것도 가능해서 처음에는. 예. 근데 은행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제는 주식 담보 대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잃어버린 일본 뭐 20년 30년 얘기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 경제가 어려울 때 뜨는 또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뜨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 보는 분들이 투자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더 플로라고 책 이름 쓴 게 시대적 변화를 말하는데 이게 중국이 고속 성장할 때 스타가 된 기업과 이제는 저속 성장할 때 세계에서 스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경험을 참조해서 중국을 지금 바라보면 네. 어떤 기업이 뜰 거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기업된 기업이 있어요. 뭐죠? 그게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 유니클로. 예. 지금 그러면 그 유니클로를 예. 더 파괴적으로 예. 가격 혁신을 하고 있는 게 테무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내 지금 그 테무 얘기하려고. 테무가 왜 지금 난리 난 줄 알아요? 우리 보기 테무 대단한 것 같죠? 네. 대단해요. 그런데 시대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 마윈이 대단해요. 네. 근데 마윈이 시대적 운명에 없었으면 마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고속성장 마윈이 세계의 1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이런 단계에서는 테무 같은 기업들이 왜 잘 나가냐? 딱 유니클로 사례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 싸야 돼요. 예. 싸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고속성장에서 한번 소비를 해봤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질도 있어야 돼. 예. 질도. 예. 그게 질도 가성비가 좋은 게 유니클로의 가장 큰 경쟁력이거든요. 네. 근데 테무가 공급하는 물품들이 실제 써보면 질이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가. 질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2,000원짜리 잠바가 어떻게 질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얘네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모든 걸 다 취급하지 않아요. 네. 취급하는 게 가벼운 거, 싼 품목들을 취급하는데 질은 어떻게 보장하냐면 얘네들도 알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이번에 구매해봤는데 한번 써보니까 부실해. 이러면 다음에 또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테무도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대도 기본 질은 보장해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장하냐면 만약에 이 고객이 산 다음에 이 물건이 질 문제 때문에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급상에 있잖아요. 네. 5배로 배상을 해요. 5배. 5배로. 네. 그럼 2,000원 벌려다가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니까 기본 질은 이렇게 압력을 줘서 보장을 시켜요. 근데 다른 문제로 반환한다는 건 테무가 다 세금을 져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쪽이 아니고 이게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3월 때 또 성장한 산업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가성비가 좋은 산업들이 잘 가더라. 네. 한 섹터에서도 요걸 요 수요를 터치한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더라. 예.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이 좀 넘는 규모에서 유니클로 같은 기업이 나왔다고 하면 테무가 왜 세계적 기업이 되는지 이제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테무 같은 기업이 앞으로 중국에서 엄청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각 산업별로. 버티컬하게. 예. 이제는 그러니까 가성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근데 중국은 14억 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규모의 거지. 경제가 되는 거죠. 예, 규모의 경제가. 예. 그러니까 요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이 시대적 흐름을 읽어서 무조건 이제는 옛날 같으면 중국은 워낙 뭐 어느 나라 가나 명품을 싹쓸이 했잖아요. 그렇죠. 면세점 가면 막 한 층을 있는 걸 다 사버리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질적으로 좋으면서도 가격도 굉장히 좀 싼 거. 중국에 네. 우리 다이소 같은 거 있어요? 사실은 네. 다이소보다 테무가 더 싸요. 하긴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태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태무를 쓰기 전에는 다이소를 주로 이용했어요. 예. 왜냐면 생활이 필요한 게 다이소 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태무에서 사요. 제가 왜 우리 다이소라 그러냐면 예. 다이소를 일본 브랜드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그 다이소 창업자가 최근에 착고했더군요. 근데 다 한국으로 지분을 넘겨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이네요. 네,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한국 기업이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이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태무가 저렇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예. 제일 큰 위기에 처하는 게 쿠팡 같은 기업들. 저 다이소 같은 기업들이에요. 예. 뭐 이게요? 다이소 특히 위험해요. 네이버. 네이버도 그래요. 네이버도 쇼핑. 예. 네? 예. 이게 제가 오늘은 뭐 그 주제 아니니까 뭐 생략하겠지만 예.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혹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잃어버린 표현은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저성장 있을 때 세계적 기업이 중국은 분명히 태무 말고도 또 나올 거예요. 예. 예. 결국 자체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수요만 그래서 그 리서치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하긴 미국 사람들이 또 방심하고 있는데 샤인인가 뭐 그게 또 들어가가지고 샤인은 좋대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잘하시네. 좋대요. 샤인은 또 태무가 샤인하고 경쟁하다가 못 이겼잖아요. 예. 그게 한국 기업들이 태무 앞에서 방안을 저한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중소기업 엄청 찾아와서 컨설팅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네.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네. 지금 완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샤인을 참고해라. 샤인이 태무를 이겼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태무가 처음에는 패션도 다 했어요. 예. 근데 지금 포기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 샤인을 못 이기겠는 이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샤인이 전략은 뭐냐면 똑같이 그거예요. 아까 유니클로처럼 옷을 특히 60%가 여성 구매사예요. 네. 근데 가성비 좋은 옷을 공급하는데 거기 수지 계열화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계속 얘네는 요것만 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제일 빠르게 최신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싸고. 근데 태무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다루다 보니까 얘네 이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영역에서는. 예. 그래서 태무가 딱 봤더니 안 되겠다. 쟤네하고 싸워봤자 우리는 안 되겠다고 접었어요. 그래서 태무는 정확하게 인터넷 회사에 우리는 정확하게 포커스를 인터넷 회사에 맞춘 거예요. 우리는 다 다룬다.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태무, 저는 아니요. 샤인. 이 두 개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태무 방식으로 가면 태무를 못 이겨요. 특히 쿠팡은 잘 들어야 샤인 돼요. 방법으로 가야 예, 돼요. 샤인 방법으로 가야 돼요. 화장품 하나 그냥 완전 그 수직 계열화하면서 그 데이터 제일 빨리 거기에 맞추면 제일 빨리 시장에 내놔야 돼요. 그 아무리 태무가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그 약간 예. 그 CJ에서는 예. 올영 있잖아요. 올영. 네, 올영. 올리브영. 예. 그거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올리브영이 좀 그런 비슷하죠. 그쵸? 화장품 이렇게 쫙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올리브영도 중국 기업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자, 시간이 예. 와, 얼마- 1시간을 두고 하는데 벌써 50분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안 교수님. 제가 말 엄청 시간 전략하려고 말을 빨리 했는데도 저도 그래서 막 몇 마디 전략하려고. 안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한 8, 9분 동안 네. 다시 한번 달려보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안 좋다 그럴 때 중국을 사라니까 바보야. 지금 미국 저렇게 오를 때 네. 저걸 따라 사냐? 나 같으면 저기서 좀 팔아가지고 네. 지금 죽을 쓴 네. 야, 그 증거가 원래 그 ELS 있잖아요. 예, 맞아요. 홍콩 ELS. 그런 거 예. 원래 박살 날 때가 예. 원래 기회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사야 돼요? 중국 사야 돼요? 그게 되게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또 제가 미국하고 중국이 다른 점을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ETF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를 때는 지수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를 모르잖아요. 예. 1000개 선수가 있는데 내 거기서 누구 잘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수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차피 지수라는 거는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지수니까. 그래서 보통 ETF나 ELS 하는데 이 LS는 조금 성격이다. 이건 조금 도박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수 기반으로 하니까 지수 예.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지수는 미국 지수하고 달라요. 예. 어디서 다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ETF 투자할 때는 제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 구성을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나 모든 게 다 국유기업이에요. 예. 자본도 국가 거, 토지도 국가 거, 우리가 주요 기술기업 다 국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예. 전체 상장기업이 70~80%가 다 국유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국유기업은 대부분 섹터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도 공사가 국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국유기업 대부분 덩치가 커요. 네. 무거워요. 그리고 대부분 머티리얼 성숙 산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팍 가는 기업들이 아니고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배당을 주로 해야 되는 음. 이런 기업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지수가 무거워요. 아. 그러면 이 거래소가 세계적 거래소가 되려면 예. 그 시대적 흐름에 있는 기업들을 빨리 상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걔가 혈액순환이 확 바뀌면서 지수가 그 시대에서 흐름을 반영하면서 계속 가는데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미국인 거예요. 나스닥. 예. 그러니까 미국 지수는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애들가 항상 1등부터 10등에 들어가 있는 그러네. 거예요. 지난번에는 테슬라였고 예.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뭐 잘 아시겠잖아요. 이런 애들이 항상 스타가 되게 돼 있어요. 구조사. 근데 그러려면 거래소가 어떤 기제가 있어야 되는 메커니즘이 되냐면 시대적 흐름에 모이는 성장이 느리 이런 애들을 빨리빨리 지수에서 빼버려줘야 돼요. 퇴출. 예, 퇴출시켜. 퇴출 제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중국은 퇴출 제도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잘 퇴출을 안 시켜요. 왜냐면 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국영 상장시킨 게 국유기업인데 네. 그걸 퇴출시키면 거기 이해관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퇴출시켜요? 그것도 공산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이 잘 안 되니까 이 말은 예. 새로운 성장 기업들이 상장할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중국의 이런 시대에서 흐름 맞는 기업 다 미국이나 홍콩에 특히 미국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알리바바 미국하고 예. 뭐 신랑 다 미국 가고 네. 잘하는 애들 다 미국 갔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적 못난 흐름에 이들만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해외에 상장하고 네. 중국은 그냥 그 성숙된 큰 애들, 무거운 애들 말까 이 지수가 근데 중국 경제는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또 시대에서 흐름에 있는 스타 기업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수는 그걸 반영을 못 했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지수가 낮다 해서 투자하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그런 투자보다도 네.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세계 1위잖아요. 모이기잖아요. 유럽이 모이기니까 덤핑을 때려버리고 미국은 이번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 전기 자동차는 무조건 안 산다. 수입도 만약에 중국 자본가들이 한국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도 우리는 안 산다. 세계 어디가 생산해도 중국 거는 무조건 안 산다 이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발언인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엄청 이래 AI도 그런 게 많아요. AI도 코다신프 이런 애들이 정말 잘해요. 예. 특히 언어 AI를 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섹터 지수를 보는 게 좋죠. 예, 이게 보통 주식시장 어떠냐면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져요. 네. 근데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 문제인데 올라갈 평소에 관심이 있던 지수들을 떨어질 때 사고 근데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 버리고 얘네는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중에 예. 요렇게도 질문했어요. 네. 지금 안 교수님이 1억 있어요. 한 10만 불 있다고요. 미국 하시겠어요? 중국 하시겠어요? 중국의 유망한 섹터를 하시겠어요? 미국에 잘 나가는 저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똑같은 두 눈으로 미국하고 중국을 보는데요. 예. 미국은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 1, 2년 보면은 예. 올라가는 공간이 예를 들면 20% 공간이다. 예. 이렇게 보면 중국은 2배씩 올라가는 게 너무 많죠. 2배씩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스타벅스 커피 5,000원 주고 먹지 말고 네. 그거는 화장실 가면 물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그 5,000원짜리 커피 대신에 중국 주식 5개로 좋은 거 산다. 여기 운조 커피 좀 한번 틀어보시죠. 예. 운조 커피는 뭐예요? 그 매일 그 5개씩 네가 화장실 가 없어지는 물을 마실래? 5개 주식을 매일 살래? 예? 그럼 1년에 200일로 곱하기 200개 하나씩 사도 200개 주식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워낙 주식이 1,000원, 한국 달러 1,000원, 2,000원한테 2,000원 되기, 4,000원 되긴 쉽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워낙 무거워 크다 보니까 올라봤자 20% 오르고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엔비디아 같은 거 보면 또 뭐 하루 그것도 그 얘기하면 또 깁니다. 그것도 다르게 봐야 돼요. 어쨌든 네. 그래서 항상 똑같이 봐야 돼요.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우리는 항상 고용해. 극단. 난 미국 주식 절대 안 하고 중국 주식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중국 거고. 예. 절대 안 해도 그렇죠. 어리석은 거다. 예, 그거는 그렇죠. 견주어서. 예. 한국 주식.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한국은 개별 주식의 매력이 더 있어요. 절대 지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 그것도 섹터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내가 절대란 표현을 안 쓴다는 거 썼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메리트가 개별 주식이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예, 사실은. 힌트가 온 것 같아요. 예, ETF 등 예. 시장을 살 때는 미국을 사고 예, 중국 같이 이렇게 묶어보면 네. 중후장대 이런 네, 한국도 예. 한국 좀 비슷해요. 비슷해. 굳이 과를 하면 좀 요자 과예요. 중국과의 예, 조금 요자 과에 속해. 좀 그렇죠.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아쉽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맨날 해제하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데 저는 사실 답이 다 있는데도 왜 저럴까 이게 좀 안타까울 때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뭐 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풀지 않을게요. 예. 다음에 합시다. 예, 다음. 예,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네, 위한 네. 중국 출신 안유아 교수님의 해법. 왜? 네. 중국이 한국의 해법을 무지하게 따라하더라고. 네. 뭐 매도 금지도 하고 막 거기도 비슷해 요즘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관찰자로서 한번 한국 중국이 주시잖아요.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네. 한국 1번. 네. 예, 가장 참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중국이 제일 많이 참고를 해요. 야, 근데 제가 사회를 꽤 많이 봤습니다만은 네. 한 분을 모셔서 1시간을 얘기하는데 한 10분, 15분 얘기한 듯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아마 이 안유아 교수님의 예. 중국에 대한 예. 저 컨텐츠가 예.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플로우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 저는 오늘 받아서 오늘 집에 와서 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공부 모임에서 한 거를 이렇게 잘 썼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은요. 네. 3월 하순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3월 하수는 모르더라도 네, 예, 대충 한번 간격 그 정도 아까 그 하고 부분. 예, 네. 예. 자, 저희 개편 이후에 첫 번째 보내드린 퇴근길 라이브의 안유아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처음이라서 야, 왜 박근영 부장 안 나오시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 6시부터 7시는 정말 다채로운 분야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과의 풀 인터뷰로 여러분 꾸며드리니까 이 시간에 좀 적응을 좀 해주시고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인터뷰로 이번 주 어떤 날 다시 뵙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 안 프로와 이 프로의 언더스탠딩이 이어지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이번 주 어느 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